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윤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그리고 실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중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과의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는 것이다 라고 예전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요. 그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독의 종류로는 게임이나 채팅 관계 중독, 정보 검색 중독, 요즘에는 청소년 도박률도 늘고 있고요. 이러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 대 인간의 만남보다 기계화되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중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중독이 병리적인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이라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 현저성이라는 것은 그 기기를 사용하는 생활 패턴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 현저성이고요. 이것이 증가되고 또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즉 조절 실패가 되고 문제적인 결과, 앞서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문제적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국가센터인 스마트 쉼센터에서 가져온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가시면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많은 자료들, 교육 자료들이나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중독 과의존 문제, 지금까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024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요 색깔들이 바로 고위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유아동과 청소년들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다. 유아동의 25.9%가 2024년 기준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요. 청소년의 42.6%, 자 여기 있죠. 이렇게 청소년의 거의 반절에 가까운 수준이 고위험군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유아동들을 어떻게 체크했을까요? 이것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데요. 유아동들이 이렇게 고위험에 해당될 경우 부모님들을 조사해보면 부모님들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뇌와 인터넷 중독, 과의존 연구 이런 것들에 관한 논문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SCI급에 나온 그런 논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최정석 교수님 팀이 연구한 오래전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뭐냐면 편하게 쉬고 있는 상태에서 뇌파, 베타파와 감마파라는 뇌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터넷 중독자군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논문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타파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생활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럴 때 나오는 뇌파가 베타파인데요. 집중력, 각성활동과 관련된 그런 뇌파 신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게임 중독자군의 경우는 이 베타파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중력이 감소된다는 것이죠. 인터넷 게임 중독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와 비슷한 충동적인 성향, 부주의함, 감정조절 실패, 흔히 멍 때린다고 표현하는 저각성 이런 것들과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감마파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감마파는 고도의 인지기능, 아주 초집중을 할 때 나오는 그런 파입니다. 또 감마파의 다른 별칭은 스트레스 뇌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왠지 모르게 뇌가 막 열심히 더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감마파입니다. 집중, 기억, 학습, 문제 해결 이런 데에 활성화되는 것이 감마파인데요. 문제는 게임 중독군은 일반 수준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감마파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눈을 감고 쉴 때조차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았다라는 것,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뇌가 쉬지를 못한 상태가 된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 중독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인데요.
인터넷 중독의 신경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임상적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인터넷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신경생물학적이고 심리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인터넷 중독 청소년군의 경우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사회불안, 가족 갈등 이런 것들과 높은 공병률, 즉 이 공병률이 뭐냐면 어떤 한 가지가 있으면 중독도 같이 있더라. 이렇게 함께 존재할 때 공병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과 높은 공병률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왜 중독으로 갈까라는 원인 중에 하나를 보상결핍 가설을 세웠는데요. 일반적인 자극에 둔감한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강한 자극을 추구하면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인터넷이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독 사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신경 영상 연구를 해봤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인터넷 중독자와 약물 중독자의 뇌 모두 측좌핵, 전두엽, 과활성화가 관찰되었다. 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뭐냐면 도파민 보상 회로거든요. 도파민 보상 회로 부분들이 너무 과활성화가 되었다. 평상시에도 만족감을 느끼면 나와야 되는 도파민이 너무 과잉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보상 회로나 충동 조절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충동성이나 미성숙한 대처, 또 가족 갈등, 또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논문인데요. 캐나다 부모님들이 화면 사용을 얼만큼 쓰는지를 이 인터넷 중독 수준과 비교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좀 재밌는 논문이라서 부모님들을 타겟으로 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명한 논문지에 나와 있던 논문이었고요.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캐나다 부모님들의 화면 사용, 이건 스크린을 말하는 거죠. 뭐 핸드폰 화면이든 TV 게임 화면이든 이런 화면들을 말하는데요. 화면 사용 습관을 봤더니 일단 중독 테스트와 이것과 관련된 요인 분석과 회귀 분석을 같이 했는데요. 킴벌리 영이라는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만든 중독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걸 해봤더니 19.4%가 경미한 사용, 3% 정도는 중증도 또는 심각한 정도의 중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시간 관리가 잘 안 됐고요. 사회 정서적 기능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캐나다 부모님들 이 논문에 의하면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 관리 장애가 가장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식사 중이나 침실에서 화면 사용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기기로 인한 방해가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회를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한다든지 하면 청소년기의 뇌발달은 외부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관계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발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발달 저해에 어떤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지원책들도 필요하다. 이 기술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어떻게 쓸지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스마트 쉼센터에 나와 있는 자가진단표인데요. 청소년 대상의 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회원가입 없이 체크가 가능하고요.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가져갔는데 이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그 사이트로 연결되거든요. 회원가입 없이 부모님들 바로 이 장면에서 QR코드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요. 각각이 1, 2, 3, 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점수를 합산해서 어떻게 나오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쉼센터 안에서 모든 내용들, 뭐 이용 조절의 실패다, 아니면 현저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했던 프로젝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팀의 이름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뭘 했냐면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핸드폰 사용 시간은 얼마일까요? 또 하루 동안 본인의 휴대폰 화면을 몇 회 정도 켰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일 평균 스크린 타임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했는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앱에 들어가서 스크린 타임이나 앱을 사용했던 시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사용 시간도 그렇고 화면 깨우기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자녀가 유튜브 얼만큼 본 것 같아? 틱톡 얼만큼 한 것 같아? 물어보시고요. 이 스크린 타임 이런 것들 들어가서 앱 사용 시간 한번 조사해 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끊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의존하는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삼성 갤럭시에 보시면 디지털 웰빙 및 자녀보호 기능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자녀보호 기능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앱 시간 조절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크린 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또 가족끼리 연동도 되기 때문에 연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앱을 얼마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주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제가 준비해온 이 내용들을 한 단어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메소드 연기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소드 연기는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의 통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과의존이나 중독 이런 것들에 빠질 때는 그 이유가 대부분 불안이나 외로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경청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녀의 감정을 비난 없이 받아주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모님들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통제가 안 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너는 도대체 왜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니?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 아이들의 뇌는 이거를 열심히 듣고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뇌회로만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한테 왜 그 게임 재밌니? 어떤 점에서 재미있니? 게임도요, 누군가의 창작물입니다. 거기 안에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고 어떤 점에서 재밌는지 이런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통역사 되는 것이 첫 번째 메소드 연기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바로 행동 교정사 되기라고 정해봤습니다. 디지털 사용에 대해서는 규칙과 일관성이 있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통제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식사, 수면, 숙제 이런 기본 일과들을 먼저 마치게 한 후에 디지털 사용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면 시간이나 식사, 운동, 학습 이런 루틴들을 강화하는 것이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대다수의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행동 교정사가 되실 때는요.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사용 시간과 용도에 대한 규칙을 아이와 함께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요. 그것을 보이는 곳에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냉장고 같은 곳에 붙여놓고 내가 이번 주에 얼마만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생성형 AI로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 청소년기의 뇌, 아직 변형계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서 말을 잘 듣는 우리 아이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마음을 가다듬고 사랑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 건강 트레이너 되기입니다. 일단 목표 달성 훈련시키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미디어 사용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정한 규칙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규칙 중에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취침 전 1시간 동안 미디어 시청을 금지하기. 이거는 아이들만 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들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나 잘 참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구분하는 훈련을 시켜주시고요. 또 아이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녀가 시간 계획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디지털 사용일기 이런 것들도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전기지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부모님이 열정 연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면서 절제력을 보여주는 연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과의존인 경우에 자녀도 과의존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이미 연구된 바이고요. 부모님이 먼저 독서 등에 집중하거나 또 취침, 식사 전에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이런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면 자녀들은 그런 모범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태도는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학습됩니다. 놀랍게도 부모님 안 지켜보는 것 같죠? 자녀들이 다 따라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끼리 하는 말도 따라하고요. 가족 모두 스마트 디톡스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식사나 가족 대화 시간에는 스마트폰 거리두기를 온 가족이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는 눈을 마주치시고 대화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흥미의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취미를 갖는다거나 또 밤마다 산책하기, 여행하기, 오프라인 여러 가지 활동하기 이런 것들을 가지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파일러 되기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아이를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되겠죠. 프로파일러가 하는 것들은 심리, 성향,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마트 기기 패턴을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뭘 보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고 어느 시간에 많이 쓰고 있는지 보시면서 과의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기에 인식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을 때 짜증을 내거나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을 금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대화 시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수면과 식사 시간을 무시한 채로 계속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사용 점검일이라는 것을 정해서 스마트폰의 사용량, 앱별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너 얼만큼 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고 온 가족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봤네, 적게 봤네 이런 것들을 온 가족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는 친구끼리 해봐라 이런 것들 하면 잘하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친구끼리 한번 해서 누가 더 이 앱을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썼을까 이런 것들 내기하기 이런 것들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미 자녀의 힐러이고 히어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의존에 빠진 자녀가 있다면 실망스럽게 보시지 말고요.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고요. 이 아이들한테 비난보다는 회복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회복의 조력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각하다, 고위험이다 그러면 용기 있게 전문가와 함께 연결되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고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멘토가 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역할은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녀에게 잘 알려주시면서 자녀가 마음의 균형을 찾는 데 함께하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모다 이걸 외쳐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은 감정에 대한 변형계가 매우 민감하고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반면 이성에 대한 전두엽 이런 것들은 완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을 절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러한 발달적인 특성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나와 한편이라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안전 기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뢰, 연결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전두엽으로의 혈류 흐름을 촉진하는 감정 코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감정 코칭이란 아이들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전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전두엽을 사용하는 경험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두뇌 발달을 돕고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가져가 봤습니다. 서바이벌 세계에서 나는 가수가 아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